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배워야 산다 시간으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오늘 FOMC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 새벽에 아무래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FOMC의 관망세라고 좀 칭하기에는 대형주 유지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주도주 섹터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세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눌림목이 있었던 섹터, 또는 저가 매수에 있었던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에 과연 앞으로 어느 섹터를 좀 공략해 보고 단기 모멘텀은 무엇이 또 있고, 연말 또 내년 상반기를 내다봤을 때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섹터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3강 동안 배워야 산다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 첫 강은 제약바이오의 큰 물결이라고 한번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이후까지 흘러온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진단키트, 치료제 등의 종목 말고는 작년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 쪽으로 가고, 기존에 좋았던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치료제 종목들도 모두 다가 바닥 국면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순환매 안에서 과연 제약바이오의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왜 제약바이오에 큰 물결이 오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사들 뭐 하셨을 것 같고, 첫 강을 좀 힘차게 출발해 좀 보겠습니다. 소주제를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주식시장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뭐 2200선이 조금 이탈되고 나서 반등세가 나왔지만, 2차 전지 외에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확실한 좀 카드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2차 전지만 계속적으로 오늘 뭐 시장의 흐름을 보듯이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업체들이, 종목들이 모두 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부합했던 실적, 그러나 과연 지금 이제 좀 글로벌적인 시황과 아무래도 중추적인 흐름을 알아봐야 되니까 2차 전지에 지금 진입,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놨는데, 과연 자신 있게 2차 전지에 진입을 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려 있죠.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문제가 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 이번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실적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들 종목 투자를 할 때 개인들의 투심 그리고 인내심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좀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해가는데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시장의 하락 국면 눌림목 구간에서도 확신과 어떤 투자의 주체를 끌고 가겠다는 이런 다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2차 전지는 좀 둘째 치고, 틈사 시장에서 고개를 들었던 신주도주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끌고 오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들었는데, 순환매가 과연 들어왔을 때 돌아가는 섹터가 있었겠죠. 어딘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신재생도 있었었고요. 태양광, 풍력도 좀 리바운드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는 좀 좋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센트럴모텍, 화신, 아모그린텍,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들은 생각보다 자동차 대형주들,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나 기아에 비해서 상당히 반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에 공략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결국은 뭐 정쟁은 종식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실적 대비 약간 바람을 좀 타는 모습이었고, 최근까지도 이 부분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음 달 뭐 이달에 또 빈 살라만 왕세자인가요? 우리 국내로 조금 방한 기대감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바람을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틈새 시장에서 또 공략을 했던 것이 낙폭 과대에서 공격적인 행보로 떠오르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죠. 추가적으로 반등이 아마 6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펜이 두껍게 나오네요. 이걸 좀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5,000원에서 66,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지수 이꼴 뭐다? 삼성전자. 이하 3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다? 원달러 환율. 물론 내일 연준에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준의 코멘트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거나 강한 매파적인 어조로 시장에 상당히 투심을 하락세로 끌어내릴 공사는 좀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축 발작을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간다고 치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달려들기가 조금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는 매매 말고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가진 자의 좀 영역인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좀 선별화가 필요하죠. 뭐 신재생 쪽은 이제 뭐 중간 선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중간 선거에 관해서 야 중간 선거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단 고뇌를 하지 말고 그러면 가장 단기 모멘텀이 지금 와 있는 섹터가 어디일 것이냐로 한번 귀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여기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조금 더 추가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공략 포인트가 단기 모멘텀으로 좋을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을 건데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이제 에스모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면역 항암학회가 곧 열립니다.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곽광받는 이제 기술력들 ADC라든지 이중항체가 있지만 그래도 항암 시장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에 학회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부흥기를 가져올 것이냐. 시장은 이제 보통 저는 5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뭐 유아기 발전기 이런 걸 쓸 필요는 없고 내년 시장이 이제 세태기에서 침체기인데 지금 다시 좀 환류가 돼서 넘어갈 때 이 유아기 측면에서 가장 곽광을 받는 게 무엇일 것이냐. 자, 한번 써볼까요? 수급일 것이냐, 실적일 것이냐, 시장의 하락 장세에서. 어차피 내년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란 말이죠. 저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멘텀이고 여기도 모멘텀입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과연 제약바이오만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과 매기가 이제 침체기로 딱 가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개인 수급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어쩔 수 없죠.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단지 시장에 투심이 그렇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수익률 게임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왜 제약바이오 시장인지를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연간 제약바이오 중요 일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통은 미국에 이제 암학회가 있고 종합학회, 에스모 3대 암학회를 보시게 되면 유럽 종합학회 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스코하고 AACR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면역 항암학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유럽 종합학회부터 보통 9월부터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초록 공개라든지 뭐 포스터 발표라든지 전임상 단계 선더물질 공개라든지 임상실험의 결과 발표를 하는 게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11월에 학회가 간학회가 있고요. 신장학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면역항암학회 8일부터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학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여기는 12월이고요. 학회가 11월 달에 집중 포진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출연하는 기업들 중에서 초록 공개라든지 선도물질 공개라든지 선별화 과정 그리고 조금 실적이 바탕이 되는 물론 제약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하락 국면에서는 실적이 좀 받침이 되고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에서 저가 매수 바닥을 좀 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화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장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등등에 집중되었던 것이 과연 어디로 퍼져나갈 것이냐. ADC냐, 이중항체냐, 뭐 유전자 치료제냐, 또 줄기세포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적인 시황 요소가 무엇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한번 제가 좀 적어와 봤습니다.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투자 냉각기입니다. 이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관심이 냉각됐다고 제가 적었어요. 왜 관심이 냉각됐냐? 우선은 버팀목 역할을 좀 찾아야 되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구간에서는 이 모멘텀 하나 가지고만 해도 비이성적인 시세가 좀 낮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로 가니까 투자자들이 뭘 찾습니까? 실적을 좀 찾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본질적인 것과는 맞지가 좀 않죠. 물론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죠. 기업은 항상 실적을 좀 창출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를 위해서라면. 단지 제약 바이오를 이끄는 요소가 실적이냐 수급이냐 모멘텀이냐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냉각되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IPO 건수나 규모가 최근 5년간 최저치입니다. 최저치를 뜻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주가는요? 당연히 못 가겠죠. 주가가 갈 수 있는 요소가 없죠. IPO 건수도 작고 규모도 작고 5년간 최저치인데 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VC, 벤처 캐피탈인데 이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가 하락 추세입니다. 단지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 MMA 거래 규모는 1, 2분기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이 차트는 이제 최근 5년간 분기별로 미증시 바이오 기업의 IPO 현황입니다. 제가 줄을 간단하게 그어보면 자, 이 밑에 이제 2021년까지입니다. 여기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2021년 4분기가 지나가면서부터 2분기까지 완전히 바닥입니다. 투심이 냉각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바이오 업체의 투심이 확실히 냉각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5년간인데 이 밑에 있는 게 5년간입니다. 5년간 지금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현황, IPO 현황을 봤을 때 가장 바닥권에 있어요. 투심이. 여기는 왜 가장 위에 있었습니까? 2020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여기로 조금 집중됐던 수급과 매기를 약간 하락 국면으로 이끌면서 시켜내야 되겠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IPO 현황도 바닥권에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빅파마 기업들이 좀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5년간 이 MMA 딜 규모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컨바이먼트 여기 MMA 딜 밸류라고 써 있는데 지금 2020년에 보게 되면 뭐 여기는 보지 마시고요. 네. 여기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2021년부터 2022년인데 굉장히 2021년에 높았고요. 2021년 1분기에 먼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MMA를 왜 했을까? 기술력 있고 선도물질을 가진 기업들을 합병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2년 2분기에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3분기 때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이제 IPO 현황들이 바닥을 쳤으니까 기업 합병해가지고 몸집을 좀 불리고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을 더 늘린 다음에 MMA를 했으니까 IPO 광고나 아니면 뉴스 플로우를 태우는 어떤 기업의 적극적인 공격적 포인트를 펼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3년임에 성공을 했는데 물론 내년 양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중국을 볼 때 14차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바이오에 관해서는 별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죠. 아니 왜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바이오는 별도로 했을까? 물론 중국의 공산당의 코로나 확진자 수나 기술력 부분은 좀 믿을 것은 못 돼요. 하지만 이 경제 계획만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바이오 경제에 대해서 별도로 했는지 좀 살펴보니 역시나 조금 다른 취지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염병, 코비드, 코로나에 좀 집중이 됐다면 의료, 그 다음에 생명 건강, 그리고 이거 좀 의외예요. 농업. 이 농업도 왜 관련이 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유전자 변형이 또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 등 현대 바이오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는 거죠.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아파서 치료, 약물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바이오 경제에 뛰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을 쥐잡듯이 잡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죠? 첨단 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뭐죠? 반도체. 그런데 미국이 과연 중국 바이오 산업에 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국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미국 시장의 견제를 덜 받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이오라고 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결이 돼야겠죠.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집중하시고요. 바이오 경제인데 코로나 이후 변혁과 교차점의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퍼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랐어요. 제약바이오들. 그거에 대한 실체도 이제 다 좀 분석이 됐고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정말 살아남은 기업들, 백신 이렇게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하는 기업들 결국 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많으면 3기업, 미국 쪽에. 그 노이즈가 다 희석되고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 시장이 변혁으로 가고 교차점이 되는 그 시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뭐랬죠? MMA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생명공학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제약바이오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에 이제 생태계 산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이슈가 있습니다. 이걸로 소송도 많이 걸리죠. 상당히. 셀트리온도 이 소송에서 대만에서 이겼어요. 지금. 램시마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별도로 국가가 나선 거죠. 국가가. 그래야지만 미국의 견제도 덜 받는 섹터고 또 파급력은 무궁무진하고. 자,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화이자가 여러분들 백신 개발을 안 하고 중국의 시노팜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백신으로 됐다고 치겠습니다. 중국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겠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중국이었다. 돈 엄청나게 벌었겠죠. 결국은 중국이 이겨내갈 수 있는 섹터, 시장,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바이오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 세계 2위입니다. 중국 시장이 다른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섹터군에서도 큰 시장이지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기. 일단 인구수가 또 많고 그렇죠. 국가 산업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노이즈가 이제 생긴 부분들이 다 희석이 됐는데 다른 생태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교차점의 시기구나.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도 MMA를 적극적으로 해갔구나. 뭔가 이제 조짐이 좀 나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보게 되면 4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중국 기업에 진출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을 때 중국의 핵심 영역을 뒀던 부분에 과연 기업과 중국의 니즈가 맞물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4가지 기둥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느 쪽이냐? 첫 번째는 의료 건강입니다. 이제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약간 예방적 차원이죠. 우리 이제 배워야 산다, 김민준 배워야 산다 시청하시는 뭐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에게 다 이제 말씀드린 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시장이 아무리 승리해도 아프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프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뭐 싸질모 갈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는 예방적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사료, 비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원자재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또 했었어요. 식량 소비. 전문가님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늘린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제약바이오의 접목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녹색, 친환경이죠. 저탄소, 생물 안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이제는 약,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고 약간 접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경제에 주는 중점 방향이 무엇이냐? 이제는 질병 치료가 아니고 건강 관리다.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양을 다각화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이 건기시까지 계속 넓혀지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또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베이징, 텐진, 허베이고요. 광둥, 홍콩, 마카오 이 바이오 고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중국의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베이징에 의료 공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홍콩에 식량 소비를 둔다든지 텐진 허베이에 식량 소비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가 중국이 있겠지만 왜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정리했느냐? 중국 시장 진출 확보 기업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죠.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과연 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과 맞춰서 발걸음을 같이 해나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기업들 중에서 중국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 반등 요소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겠죠. 코로나 시대는 갔다. 그에 대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되었고 이제는 중국 진출 기업 중에서 중국과 니즈가 좀 맞는 기업들 과연 중국 시장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 MS를 올려가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좀 기결이 돼야 되겠죠. 코로나 종목들을 고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다 제거되었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중국의 바이오 경제 5개년과 맞물리면서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럼 우선 바이오 시장이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이 움직임을 먼저 포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그러면 중국 시장을 봤는데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 여기죠. 글로벌 바이오 산업 트렌드는 어떤가? 제약 바이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시적인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우선은 외부 아웃소싱 약물이 내부 개발보다 상당히 임상 성공률이 높습니다. 요즘은 내부에서 잘 개발 안 해요. 외부 아웃소싱 다 줍니다. 5대 블록버스터가 있었어요. 휴미라, 키트루다, 레블리미드, 옵디보, 엘리코스. 전부 다 이거 외부 조달입니다. 이게 5대 블록버스터였거든요. 키트루다는 여러분들 병용시험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제 2단계입니다. 협업 선도물질. 이게 별표죠. 이 선도물질 단계에서 이전이 상당히 활발해요. 왜냐하면 빅파마 기업들에게 상당히 제약바이오가 연구개발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실적이 마이너스인데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 어디서 벌었겠습니까? 기술 이전 계약이죠. 예전에 제약바이오 시장에 갈 때는 임상 1상에 성공했다. 임상 2상에 성공했다. 뭐 등 3상으로 나아간다.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이나 뉴스들이 조금 노출됐을 때 그날 뭐 상한가, 급등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협업과 선도물질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임상 단계에서 이런 결과물을 좀 발견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이런 선도물질을 발굴했습니다.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마일스톤 수령하고 기술 수천 이전 계약으로 돈 받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웃소싱 신약 매출이 딱 11년 전입니다. 870억 달러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그러면 지금 이제 외부 아웃소싱이 대세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리고 어디랑 파트너십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글로벌 빅파마. 그 다음에 선도물질 단계에서 이전. 기업 공시나 뉴스를 찾아봐야 되겠죠. 전인성 단계 선도물질을 무엇을 개발하고 있고 빅파마랑 접촉 관계가 있는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이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임상 1상, 2상, 3상, 특히나 3상에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나 3상으로 진행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있고 삼성전자제약도 있고 상당히 내년에 뭐 많은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선도물질 단계에서 이 파트너십이 빅파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면역 항암학회가 11월 8일부터 열리는데 왜 주목해야 돼야 되냐면 아까 뭐 농업도 있었고 녹색 저탄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산업 접목 분야가 제약바이오에 이제 넓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항암 분야가 65%예요. 65%.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코로나 안 되고 임상 일성보다는 선도물질이고 그 다음에 외부 아웃소싱이 대세고 그 다음에 항암 분야. 이렇게까지 좀 좁혀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염병.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또 유명 인사들의 새로운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몇 년 이내에 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대세군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만 또 코로나 진단키트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도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곧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빠요. 안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기술. 요즘에 이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순서대로 좀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글로벌 시스템을 좀 받고 중국의 바이오 경제의 5개년 계획을 좀 받고 어느 섹터를 고를 때 어떠한 니즈로 과연 공략을 해야 되는 것까지 정리가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시장에서 전문가님 제약바이오가 지금까지 좀 안 좋았는데 고개를 좀 들고 있느냐. 약간 좀 비속어를 좀 쓰자면 뭐 비속어는 아니겠네요. 낚시로 따지면 약간 입질이 좀 오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저는 입질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중에 제가 봤는데 상당히 수직 낙하격이었어요. 네.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뭐 바닥권까지 내려와 버렸죠. 저도 공감해서 셀트리온을 추천해 봤는데 그전에는 악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악재가 어떠냐? 이 합병 모멘텀이었어요. 3자 합병 모멘텀. 이거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악재보다는 호재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는 이 합병 모멘텀이 약간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야, 왜 빨리 합병 안 해? 3자 뭐 합병한다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냐, 뭐 셀트리온 되냐, 수정진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이 소리 소문 없이 시간이 딱 흐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약간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항암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기술력이 최근에 체결한 이 피노바이오와 ADC 플랫폼 기술 도입입니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셀트리온 자체에서 각광받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자체 연구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공시를 통해서나 계속적으로 시장의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무엇이 생깁니까? 모멘텀이 생기죠. 왜? 셀트리온은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뉴스를 하나 전화 왔어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제마 식약처 품목 허가도 획득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만에서 트록시마 제약바이오도 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노이즈가 하나 제거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재보다는 별표 2개죠. 호재로 간다는 거죠.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주가 차트도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닥 국면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지.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오기 전에 줄을 다 그어놨는데 1, 2, 3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기 공략을 하느냐 장기 투자를 해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의 니즈 문제예요. 자, 셀트리온이 내려왔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15만 원대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38만 8천 원에서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21만 원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이때 약간 지수가 반등할 때거든요. 지수가 다시 2200선 깨고 내려가니까 셀트리온 바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닥 만들면서 최근에 19만 원까지 찍었어요. 어느 정도 하단 지지대 하단 지지는 만들었죠. 하단 지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니까. 이거죠. 지금. 피플바이오하고 ADC 플랫폼 기술 도입하고 베그젤마 식약처 품목 획득하고 대만에서 트록시마 특항소심 이기고 모멘텀 붙어주고 악재는 제거되고 신기술력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 자 올라왔는데 수급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입니다. 우리 PD님이 좀 확대해 주실 텐데 요즘에 고공 환율이잖아요. 좋지 않죠? 여기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빨간색. 연기금이 뭐 이런 부분은 우리 HTS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간단하게 확인이 되니까 휴대폰에서 봐보시면 되고 요즘에 연기금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수로 들어온 데가 좀 드물어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데가 드뭅니다. 그런데 아까 호재성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이 이제 20만 원에서 21만 원이 되는데 다음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줍니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단기적으로 뭐 21만 원 정도가 가면 놀림목 구간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반등 요소를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우선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종목인데 비슷해요. 고공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17만 3천 원에서 그냥 쭉.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본격적인 시세 반등이 있던 구간이 7만 원 돌파 여부였습니다. 2020년에.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매를 좀 해봤는데 7만 원 넘어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상한가 쳤었습니다. 제가 그날 매매를 했거든요. 만 원의 행복이라는 걸 해가지고 회원들 모집해서 이 셀트리온을 했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7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67,600원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가격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주가가 회귀 현상으로 시세 출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호재성 모멘텀이 당연히 유통업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은 어떻느냐? 역시나 쌍끌이 매수로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시겠지만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순매수가 상당히 많고요. 누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을 찍었고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도 상당히 수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님 섭섭합니다. 3반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진격 앞으로예요. 셀트리온을 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강성 주주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 전방 산업이 있어요. 근데 항체 의약품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어디가 제일 큽니까? 여기죠. 네. GMP. 그리고 당분간 계속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일은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환율이 지속되면서 우호적이고 올해 신규 수집 금액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89%가 증가했어요. 왜? 공장 크니까. 자, 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입니다. 큰 대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공장 크니까. 삼성은 삼성이죠. 네. 삼성의 현금 그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분할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는 분할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과 공장을 SK와는 다르게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SK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으로 나눠서 각각 상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성격을 봤을 때 분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의원들한테는 분할의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보십시오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삼성 바이오 에피스 뜯어내가지고 IPO 상장해가지고 돈 벌기 좋죠. 주가 제대로 평가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삼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네. 돈 많죠? 돈 많습니다. 굳이 분할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욕먹고 싶은 마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수주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별표 2개 밑줄 짝이죠. 4공장이 있는데 4분기부터 부분 가동입니다. 4분기부터. 지금 4분기죠, 여러분들. 부분 가동이고 2023년 하반기 되면 풀 가동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더 좋습니까? 내년. 제가 배우의 선다 지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김민준이? JP모건 SK의 전초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대폭 올라가면서 중국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니즈 기업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받침이 되고 기업의 네임밸류가 있죠. 네임드가. 주식시장 하락기에서는 퍼포먼스 쪽보다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세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뭐 셀트리온이 더 좋냐, 그룹주가 더 좋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좋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들의 문제인데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만큼 수주잔고를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목해봐야 되겠죠. 내년 하반기 7월부터인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름이 하드리만데 미국 판매 예정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1월로 좀 바꿔볼게요. 선반영 됐으니까. 왜 1월로 바꿨겠습니까?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1월 이후에 뭐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주가가 선반영 되니까 하드미라 판매 예정이 되고 하반기부터 풀 가동이 되니까 JP모건 헬스케어 때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우상향 돼버리겠죠. 주식을 이렇게 해야죠. 연구는 치열하게 하고 결과물은 심플하게 내야죠. 그리고 밀어붙이는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뭐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개를 들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적합도는 좀 있다.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문제죠. 1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닥권을 77만 원대 다 만들었었어요. 여기는 이제 과대낙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이 조정 다 받고 박스권 행보로 가다가 지수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2200선 무너지면서 내려올 때 다시 맞춰서, 그리고 고개를 지금 다시 들고 있죠.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기관 행보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고점을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11월 달에 넘어가겠습니까? 1월에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제가 뭐 점을 쳐봐야 알겠지만 내년 시장 되면 삼성바이오로스는 박스권, 이 90만 원대 있는 이 박스권은 넘어갈 공산이 다분합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괜찮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시스 수급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거를 이제 이 수급을 선도 세력의 단가라고 합니다. 네. 다 HTS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고 기가 무겁다고 합니다. 저는 기가 무거운 사람이 잘해요. 기가 무거우면 기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처럼 부처님기들이 주식은 잘합니다. 왜? 기가 얇은 사람들은 남의 말에 계속 듣고 좌지우지 되거든요. 인내심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 선도 세력의 단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까 셀트리온도 그렇죠. 외인 기관 쌍끌이에요. 특히 연기금. 요즘에 돈 없다 주식시장에 수급 안 들어온다 하는데 들어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디로 기결이 돼야 됩니까? 후발주자로 좀 기결될 수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이거를 하계 모멘텀을 타면서 과연 후발주자가 뭐가 있을까? 저도 장기 투자를 늘 회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인고의 산물이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신나죠.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움직임이 좀 주식이 계속 죽어 있는 것보다는 파닥파닥 이렇게 좀 움직이면 살아있는 생선처럼 좀 신납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의 퍼포먼스가 좀 강렬한 종목들로 찾아가는 이제 노력을 펼쳐야 되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전문가들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를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요소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봤는데 요즘은 이 또 유전자 치료제가 핵심입니다. 왜 유전자 치료제가 핵심이냐? FDA에서 보면 럭스터나 졸겐스마이에서 진테굴로 승인을 했어요. 왜 승인을 했을까? 이 유전자 치료제가 유전자 변형시표 치료제에 비해서 약값이 2배에서 7배가 비쌉니다. 돈이 되잖아요. 기업은 돈이 되는 걸 해야죠. 기업이니까. 비즈니스니까. 진테글로 단일 용량 투여가 1회 약값이 약 280만 달러입니다.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그리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성장률이 44%. 현재 400개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유전자 가이라는 건데 유전자 가이는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을 위해서 유전자를 절단하는 분자 도구입니다. 이 타켓 유전자를 절단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제거하고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뭐 우성 유전자도 있고 열성 유전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전자를 제거하고 복원하고 그리고 삽입까지. 유전자를 복원하게 되면 농축산이죠. 그죠? 화학 신소재. 유전자 제거하는 거는요. 치료제 쪽으로 가는 거죠. 유전자 삽입하는 거는요. 산업 바이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크리스피알 특허 권리 권한인데 보실 필요 없어요. 한국 기업 중에서 있는 기업은 툴젠 하나입니다. 우리 PD님이 좀 서둘러 달라고 하니까 오늘 오랜만에 배우에 선달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툴젠이 있구나. 유전자 치료 기업, 유전자 지금 치료나 변형 개발 기업을 하는 것 중에 툴젠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본격적인 성장이 내년부터예요. 투자를 하려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죠. 내가 진짜 제약바이오에서 5년간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햄버거 종목을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이제 면역 항암학회가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출연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틀렉스, 지니너스, 바이젠셀, 지시셀, ST큐브, 네오멘텍 등등이 있습니다. 약간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는 것들로 좀 준비를 했어요. 퍼포먼스가. 그리고 뭐 초록 공개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등등 이런 걸 발표하는 기업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선별화를 또 해내야 되겠죠. 어느 종목이 과연 학회 모멘텀을 타고 바람을 타고 갈까. 그렇겠죠. 일일이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 다 하나씩 뜯어가지고 하면 1박 2일로 강연해야 될 것 같고. 다 사진 찍으셨습니까? 우리 TV로 보고 계신 분들 사진 찍으셨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써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선택과 집중. 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첫 번째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름을 땁니다. 브릿지 바이오니까 BBT라고. 네. 뷰 이렇게 해서 BBT라고 따요. BBT 401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실적 실시료가 수령돼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뭔가 확보해놨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약바이오는 어렵게 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호중구 감소에 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 못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90%예요. 네. 호중구 감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뭐야, 김민준이가 지금 안다고 말하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쉽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접근하세요.
쉽게 접근. 어떻게? 조금 네임드가 있고 실적에 받침이 되는 대형주를 가면서 할 것이냐, 퍼포먼스로 잘 것이냐 일단 결정을 하시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느냐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상상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약바이오의 차트 긋고 줄 긋고 등락 과정 해봤자 백날 손절입니다. 요즘 같은 특히나 변동성 국면이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 총 계약 금액이 이제 얼마냐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 협회에 가서 나오면 이제 대회비로 비밀에 붙인 데도 있고 공개하는 데도 있는데 4천만 달러입니다. 실시로 이제 수령되는 금액은 150만 달러예요. 뭔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SD팜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동맥 경화증 치료제 생산하고 선적이 9월 말에서 11월 말로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이 상업포물량 공급 단가 하락에 따른 원가율이 좀 상승됐고요. CRO 증설로 비용도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목하는 것은 이 선적 부분도 11월로 미뤄졌는데 이 ST팜은 올리고거든요. 올리고 매출이 4분기부터 좀 가시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T팜이 빅파마와 계약한 합동 증설한 이 생산시설 매출이 연말부터 소량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계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과대 낙폭 구간에서 하단 지지대만 확인을 하면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 올리고 매출만으로도 1,710억 원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현재.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도 안정적인 이미 캐시카우를 확보해 놨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자, 시간이 좀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실적 부분은 확실히 좀 좋지 않은데 퍼포먼스 쪽으로 제가 주목을 해서 11월에 알츠하이머도 학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올해 이제 시작된 에브서틴하고 파바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알츠하이머 학회 시장도 요즘엔 치매가 대세이기 때문에 다들 치매 예방 쪽에 포커싱을 다 맞추고 있어요. 대규모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고요. 매출 원가율을 절감할 수 있는 설비로 이수 앱지스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면 교체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감가상각이 좀 됐을 텐데 왜 교체를 했을까? 내가 기업의 대표라면 어느 정도 자신감의 피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이 있습니다. 이수 ISU 203 이제 국제 특허를 출원했고요. 지금 기술력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국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2024년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내년에 좋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되겠죠.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츠하이머 쪽인데 여기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베타 테스트 매출액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25억 원 정도가 돼요. 연간에 지금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그죠?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65세 이제 임상 인구가 거의 890만 명이에요. 이 890만 명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런 피플바이오의 계산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게 뭐 치매 전조현상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조금 잊어버리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봤고 그 뒤에도 좀 몇 가지 종목들을 준비해봤습니다만은 못다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공개방송 때 좀 할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배우의 선다 첫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고 어떠한 글로벌 트렌드로 접근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왜 대장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고 수급 동태는 어떤지까지 여러분들께 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젠백서부터 섹터 순환의 예시까지 좀 남아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선별화 과정을 통해서 내년 시장에 공략할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뭐 두각 남았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좀 핫한 테마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상한가에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7시 10분부터 김민준 TV 그리고 토마토 투자 클럽으로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종목 상담도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의 산다의 김민준이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